안녕하세요. 예, 수화통역의 기초 수업 5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4강에서는 우리 수화통역 전망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제 수화통역과가 있고 또 우리의 연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강은 이제 수화통역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강에서는 수화통역의 모델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학 개론 때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수화통역 기초에서는 수화통역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신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화자에 대해서는 송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송신, 그리고 청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수신 해서 송신자, 수신자라는 용어로 별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 송수신을 합쳐서 송수신 모델로서 수화통역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신 모델에서의 어떤 송신과 수신의 역할을 보면 먼저 수화통역사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송신,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도식이 기억나시나요? 송신이 되는 메시지를 수신자로서의 입장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도착어로 변환을 해서 내가 수신자가 되어서 내가 송신자가 되어서 수신자에게 도착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그 도식에서의 송수신 함께 동시에 이중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송수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수화로 전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간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도나 어떤 나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게 송수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화로 표현하기가 송신이고 수신인데 그렇죠? 송수신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 흐름에서는 상수도관과 같은 파이프나 전화선 보청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송수신 모델입니다. 상수도관, 물이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거기에 어떤 물을 막거나 물을 어떻게 제재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말이나 수화의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음성 언어를 수화로, 음성 언어를 수화로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 됩니다. 전화선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걸면 중간에 어떤 방해의 물이 없다면 바로 상대방이 걸리는 것처럼 전달하는 거. 보청기와 같은 존재. 보청기가 뭐죠? 소리를 증폭시켜서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어떤 의미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송수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개입하는 것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잡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들을 개입해서 의사소통 통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수화통역 과정에서 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흔히 많이 사용됐던 모델이고요. 이 책이 쓰여진 2013년, 14년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주로 행해진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송수신 모델이라고 해서 추거역과는 다릅니다. 추거역은 문장식 수어를 나타내는 거고 송수신 모델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 없이 통역으로 전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970년 미국에서 풍미했다는 말은 농인은 농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화통역사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수화통역사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 제가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활동할 때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 2010년 이때도 수화통역사는 그 자리에 있으나 없는 존재, 투명 인간 같은 존재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송수신 모델입니다. 받아서 전달, 받아서 전달의 역할만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 보면 송수신 모델을 자신의 수화통역 모델로 선택한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모델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닌 나는 그냥 전달만 하겠다라고 선택한 수화 통역의 과정이고요. 사실은 농인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으면 송수신 모델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인 각각의 어떤 상황과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통역을 해야겠죠. 우선 이 송수신 모델을 선택한 수화통역의 과정을 보면 먼저 수화통역사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 자신의 판단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이 와우 수술 또 보청기의 어떤 도움으로 소리를 많이 보존하는 우리 농인들에게는 정말 수화통역사의 개인적인 어떤 간섭이나 판단이 있을 경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옛날 같으면 수화통역사가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개입해주고 해결해주는 걸 바랬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농인들은 수화통역사가 단지 의사소통에 전달자의 역할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도 사람인지라 개인의 판단의 개입으로 가끔 조금 도를 지나치게 행동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그쵸? 저건 틀린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잡아 끌고 올 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청인이 말한 내용을 모두 통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인이 말한 모든 내용을 통역하라는 건데 이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게요. 송순신 모델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싸워요. 농인하고 청인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농인이 청인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을 그대로 전달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송수신 모델은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가끔씩 있죠. 제가 다른 수화통역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청인과 농인이 사업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화가 나서 두 사람이 막 싸웠대요. 농인이 굉장히 심각한 욕을 했는데 통역사가 그대로 욕을 통역을 한 겁니다. 그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 송수신 모델을 선택한 통역사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조율해서 지금 농아인이 막 심각한 욕을 하고 있네요라고 조금 미화시켜서 전달을 했다면 그 관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송수신 모델은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청인이 말한 모든 내용 혹은 농인이 말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인이 수화하는 내용 모두 통역.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마찬가지죠. 그 다음 네 번째, 대학 강의에서 농학생이 방금 전에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다른 농학생과 상의하고 있는 것도 음성 통역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네, 모든 소리를 통역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학 강의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한테 1대1로 뭔가 얘기할 때도 통역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네, 밖에 있는 소리까지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바로 송수신 모델인데요. 농학생이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다른 농학생들과 상의하는 것을 교수님이 보고 있으면 음성 통역을 해줘야겠죠. 교수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교수님이 관심이 없다 하면 굳이 통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수님이 보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물으면 음성 통역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교실의 상황에서는 사실 농학생이 한두 명뿐이고 전체가 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적인 청각적인 정보는 농인들에게 다 전달을 하는데요. 농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 교수님한테 잘 전달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수이다 보니 소수가 다수에게 이걸 통역을 전달하기도 좀 방해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송수신 모델은 그런 상황에까지 모두 다 통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안 되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송수신 모델에서 주어지는 시사점으로는요. 저와 대화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의 역동성에 수화통역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일반인 우리 사업하시는 분과 농인 사업하시는 분이 서로 싸우는데 그 욕하는 걸 그대로 욕으로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서 사이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두 사람은 끝나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의 수화통역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책임이 없죠. 통역을 했을 뿐. 그렇죠? 그렇지만 농인은 조금 원망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시큰 통역할 때는 통역해 했는데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통역하지 말지 얘기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통역의 상황에서의 책임은 수화통역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전제 조건, 수화통역이 정확하게 전달됐을 경우는 수화통역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화통역의 과정에서 왜곡이 되거나 뭔가 오해가 있거나 뭔가 틀린 오역의 통역이 전달이 됐다면 그건 수화통역사의 책임이 있죠. 네, 그런 경우와의 구분이 필요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책임질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송수신 모델에서 책임질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뭘까요? 좀 나서서 그건 그게 아니고 저건 저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충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농인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행동을 할 때 충고를 해서 이 농인이 받아들여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손해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 사실은 농인에게 책임의 추궁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농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송수신 모델은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로봇처럼 미리 정해진 일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의미 전달의 통역의 상황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로봇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통역만을 한다는 게 네, 송수신 모델의 시사점이긴 하지만 우리 수화통역사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송수신 모델에서 수화통역사는 맥락 정보나 문화 관련 정보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개념에서 수화통에 걸맞는 언어학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대 문자의 치환을 위한 언어학 공부를 강요한다는 말이죠. 사실 문화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화통역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설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과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모델이 바로 송수신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송수신 모델을 너무 기계적으로 통역을 전달하기보다는 여기에 우리 문화나 또 의미론적 개념 가치를 포함해서 통역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 모델은 모델의 특성은 이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모델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화통역 모델들에서 수화통역시 요구사항, 송수신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이 있어요. 인지 모델, 의사소통 모델, 이중언어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다른 모델들에서 수화통역대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원어로 표현된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통역해야 될 출발어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 언어로의 의미를 부호화하기, 이거는 도착어의 언어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어로 부호화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메시지 원 뜻이 대상 언어로서 보존되도록 표현하기. 네, 역시 마찬가지죠. 네, 출발어의 어떤 원래의 의미가 대상 언어, 도착 언어로의 의미와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발어의 의미가 도착어의 의미와 달라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도식화된 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지 모델입니다. 인지 모델. 인지 모델, 이 도식도 역시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도식과 같습니다만 용어가 역시 다르게 나오고 있죠. 시험 문제에 또 빈칸 다음 중 들어갈 것은 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신 도식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는 이 도식을 활용할지 이 도식을 활용할지 이 출제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각각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은 같습니다. 원 메시지의 출력이고 원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각하는 거, 그리고 분석해서 수화로 부호화하는 거, 그리고 표현한 후에 평가되는 것까지. 여기는 표현 수화로 통역이 되어지고 평가까지도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된 메시지로 이제 도착어로 표현이 되는 것까지로 도식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수화통역사의 성격, 수화통역사의 성격, 직관에 따라 원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도착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인지 모델입니다. 자, 요 도식은 인지 모델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지 모델. 수화통역사의 성격과 수화통역사의 직관에 따라서 처음에 주어진 출발어의 메시지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도착어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송수신 모델로 통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사의 어떤 가치관과 배경 지식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 메시지가 나름으로 해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되는 이 모델이 인지 모델인데 이 해석을 잘 해야 제대로 된 전달이 되겠죠. 두 번째, 수화든 말이든 자신이 표현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자신의 느낌, 그리고 대화 참여자로부터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수화로 표현하든 아니면 내가 말로 음성 통역을 하든 내가 통역 전달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가 나를 보고 있는 농아인, 나를 보고 있는 청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통역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통역을 잘못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초반 이 강의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수화 통역하는 것과 직접 농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화 통역하는 상황이 다른 것과 같죠. 농인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화 통역을 더 잘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의미입니다. 자, 인지 모델이었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상호작용 모델은 뭘까요? 상호작용. 이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수화통역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대화 참여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화통역이 출발어 메시지를 단지 도착어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출발어 메시지를 도착어 메시지로 내보내면서 이해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이해가 안 됐으면 더 추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었으면 또 다음 더 넘어가서 통역을 하고 그걸 추가 설명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또 미뤄놨다가 더 설명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대1 상황에서 가능하겠죠. 많은 인원에 혼자 서서 통역을 하는 강연 통역, 옆에 서서 강연 통역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모델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업 강의실과 같은 1대1, 저희 대학에서 수화 통역을 할 때는 바로 마주 앉아서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구대는 1대1 수화 통역일 때가 많은데 1대1 수화 통역을 하게 된다면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통역이 가능한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수대 통역사 한 명이면 사실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 상호작용 모델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방적인 사실은 송수신 모델로 통역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그들의 반응에 일일이 다 내가 반응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1대1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작용 모델로 통역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농인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만큼 통역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이만큼을 이해시켜주는 게 훨씬 더 농인에게는 효과적인 통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통역은 더 그렇습니다. 자, 상호작용 모델 수화 통역의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대화 참여자가 있습니다. 수화 통역에 참여하고 있는 3사람 이상의 사람들이죠. 화자, 그리고 통역사, 청자가 있는 거죠. 출발어 구사자, 그다음에 도착어 구사자, 중간에 수화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3사람 이상의 사람들이고요. 송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송신자.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죠. 수신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화 통역사는 메시지를 지각하고 기억한 후에 수신자의 언어를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절히 바꾸는 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뭐 추가역으로 문장식 수화 통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용어 수화 표현으로 농식 수화 통역을 할 것인가 라는 바꾸는 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수화 통역사이죠. 보통은 한 명의 수화 통역사가 송신자, 수신자, 한 명의 송신자,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수화 통역을 할 수 있죠. 송신자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죠. 동시에 말을 하면 통역이 불가능하니까 송신자는 늘 한 명이겠죠. 그러나 수신자, 나의 통역을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의 상황은 이렇게 삼각형의 상황이 됩니다. 송신자, 수화 통역사, 수신자 이렇게 되지만 수화 통역이 2명 이상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국제수화로 수화를 하고 있으면 이 국제수화를 한국인 농인이 수화 통역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3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미국 수화, 예를 들어 미국 수화를 구사하는 강연자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인이 앉아있고 일본인이 앉아있어요. 그럼 미국 수화를 보고 한국인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또 그 일본인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사람 이상의 수화 통역사가 가능한 거죠. ASL, 미국 수화를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한 걸 다시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 얘기한 걸 다시 한국 수화로 얘기하고 자,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 수화를 구사하는 사람을 보고 음성 통역으로 영어로 누군가가 번역을 하고 음성 통역을 들은 한국인 청인이 그거를 한국인 청인 수화 통역사가 한국 수화로 농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통역사가 2명이 이제 배치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은 외국 농인과 외국 청인들이 함께 혼합된 상황이면 충분히 수화 통역사가 2명, 3명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이제 이 수화 통역이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농사회에서의 국제적인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기독교 어떤 집회였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 수화로 수화를 할 때 한국인 농아인이 그 미국 수화를 보고 한국 수화로 통역을 다시 번역을 해요. 근데 한국 수화를 보고 한국인이 그거를 일본 수화로 다시 통역하는 이런 3중 통역이 있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미국 수화가 한국인 농인에 의해서 한국 수화로 번역이 되고 한국 수화를 본 한국인이 일본 수화로 일본 농인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모양은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이 통역사는 다른 사람 2명의 통역사가 서서 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예가 바로 밑에 2명 이상의 수화 통역을 함께 하기도 한다는 예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상호작용 모델 계속합니다. 상호작용 모델로 계속하면 메시지는 송신자가 표현하는 것으로 음성언어 형태일 수도 있고 비음성언어, 즉 수화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언어, 지금은 통역의 상황이니까 음성언어 아니면 수화의 상황이죠. 음성언어를 통역하면 수화로 통역하게 될 것이고 비음성언어, 수화를 보고 통역을 하면 음성 통역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의 환경은 수화 통역이 되고 있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으로 심리적 환경은 사회적 맥락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상호작용은 각 구성 요소와 각자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수화 통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되냐 했을 때 농인이 이해가 돼 하면 서로 그대로 통역이 가고 농인 입장에서 방금 그 내용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자, 수화통역 관련 변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요인 관련 요인으로는요. 환경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제3자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우리 수화통역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바로 옆에 서서 수화통역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수화통역을 하느냐
또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서 있느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에 서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에 대구대회 같은 경우에 축제 때도 수화통역이 서거든요. 축제 같은 곳에 수화통역이 서면 이게 음악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장소적인 어떤 제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상호작용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30분씩 사실 교대로 수화통역을 하면 좋은데 이 교대 수화통역이 어려우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죠. 너무 긴 시간을 혼자서 통역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상호작용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행위와 유형,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행위 유형이 있고요. 대화 참여자는 개인 참여자, 개인의 어떤 기분이나 태도요. 지금 당장의 기분의 태도,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적인 어떤 기분의 태도 때문에 수화통역에 어떤 변인이 생길 수 있고요. 사회 요인으로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또 변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의 관계요. 실제 역할과 대인 관계, 그리고 지각된 역할과 대인 관계. 이거는 내가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역할에 대한 대인 관계를 뜻하는 거고, 지각된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의 대인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관련 변인입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수화통역의 변인은 또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메시지 형식과 내용입니다. 메시지 형식 한국어이냐, 뭐 영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내용이죠. 내용은 수화통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통역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수화통역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수화통역사 본인이 출발어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면 수화통역의 질은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수화통역사는 처음에 통역 의뢰를 받기 전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내가 과연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잉여 정보도 메시지 관련의 변인입니다. 목소리 톤과 태도, 정신에 대한 정보인데요. 목소리 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는 듣는 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서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좀 멀어서 목소리 작게 들린다든가 듣기에 굉장히 좀 힘든 목소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통역할 때 굉장히 영향이 되겠죠. 또 물론 목소리 톤이 청인의 출발어일 때는 목소리 톤이 될 것이고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음성 통역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이 목소리 톤이 손짓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목소리 톤 해도 되는데 목소리 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농인의 수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농인은 수어를 표현할 때 뭐 의사소통, 언어 형식, 음성, 수화, 문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음성, 수화,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농인들도 있거든요. 우리 청인들이 일반인들의 목소리의 유형들이 다 다르고 목소리 듣기가 편안한 목소리가 있고 불편한 목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농인의 수화의 모습도 이 톤처럼 수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 통역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태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정신에 대한 정보도 잉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지 관련 변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과 언어 형식입니다. 음성 통역을 할 것,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통역할 것인가 아니면 음성을 듣고 수화 통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어를 보고 문자로 통역할 것인가의 어느 형식에 따라 어떤 수화에 관련 변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화 통역을 아주 잘해요. 네, 들으면서 수화 통역 아주 잘하는데 수화를 보면서 읽어내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수화 통역사 대부분이 음성 통역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잘 못하는 음성 통역이 맡겨지면 이것 또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호작용 표준과 해석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장르에 따라서도 역시 다르겠죠. 위에 우리가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과도 상통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장르, 강의인지 예배 통역인지 신변 잡기인지 등등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이야기 장르면 훨씬 더 수화 통역이 잘 될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수화 통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화통역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수화통역을 학습할 때 문제중심 학습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수화통역의 상황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학습의 유형 중에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중심 학습이 뭐냐 하면 문제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면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스스로 그 해결하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중심 학습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으로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개발될 수 있고 자율학습 능력과 팀 협력 능력이 개발되고 총체적인 실무 속에서 지식과 기술의 통합, 학습 동기 유발과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중심 학습을 이용하여 수화통역 훈련과 학습을 한다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수업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수업을 정리하고 후속 작업을 하고 결과물 제시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소개합니다. 수업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교사와 보조교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제출할 과제물에 대한 소개도 안내를 하는 거겠죠. 안내도 합니다. 집단 내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게 합니다. 수어 통역을 할 때도 또 수어 통역을 교육할 때도 이러한 문제 중심 학습의 문제 제시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개인에 이어서 개인 혹은 집단 학습을 통해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할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더 알거나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 봅니다. 주어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사고를 하죠. 그리고 생각을 확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종합하고 또 재종합을 합니다. 규명과 정당화를 해보고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정리합니다. 가능할 법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학습 과제를 규명하며 분담합니다. 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선택하고 다음번 토론 시간을 언제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는 활동된 학습 자료를 종합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입니다. 네, 오타가 났네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새로운 접근의 시도는 수정하는 것, 수정해보는 것, 또 새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재종합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제를 규명하고 분담하는 것, 또 앞서 세웠던 실천안에 대해서 다시 설계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제시해야겠죠. 배운 지식의 일반화의 정리 작업이 필요하고 자기 평가를 해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한 논리적 사고가 있었는지 적절한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것까지 자기 평가를 해봅니다. 이 문제중심 학습의 이 전개 과정들은 우리 수화통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중등교육, 대학교육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써 집단 구성원들에게 협조적이었는지, 또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더 심화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집단 구성원들이 협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수화통역사들은 협력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은 1시간 수화통역 내용을 혼자서 담당해서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어서 30분씩 교대 할 때도 많은데요. 이런 협조적인 협동심을 이런 문제중심 학습 전개 과정에서 또한 배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중심 학습의 결과로는 훨씬 더 이 주제에 대한 지식 습득이 깊이가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만한 문제 상황들입니다. 문제 중심 교육으로 수화통역 교육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시해 줘야겠죠. 이제 수강생들, 수화통역사들 혹은 수화통역사 되기 위한 예비 수화통역사들에게 이제 문제 중심 교육으로 그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된 내가 수화통역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수화통역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인의 통역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 농인이 경찰서를 갔더니 성폭행범으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잡혀온 게 아니라 경찰이 아직 안 갔어요. 상황 다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무마시켜줘야 된다고 통역을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는 그렇게 합의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며 설득하고 이 여자가 어떻게 저떻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건 범죄잖아요. 자, 범죄인데 그럼 이 범죄는 신고할 의무도 있죠. 신고해야 할 의무와 이 사람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어떤 비밀 보장의 윤리의식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역의 상황이 아니라 상담을 왔어요. 나 자살하고 싶어. 나 죽을 거야. 오늘 밤에 죽을 거야. 하고 왔는데 수화통역사에게 그 농인이 상담을 했어요. 비밀로 해줘야 돼.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내가 비밀을 해야 될까요? 내가 비밀을 하면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비밀 보장의 원칙의 어떤 윤리와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해야 이 사람을 구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직무 관련, 비밀 보장의 직무 관련의 윤리와 또 이 사람이 말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결정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제시로 한번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윤리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윤리는요. 예를 들면 수화통역을 맡겼어요. 맡았는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픈데 통역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라면 억지로 일어나서 이제 가요? 아니면 어겨요? 저는 아파도 갑니다.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수화통역사는 아프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농인은 그 상황의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인이 받아야 되니까 물론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치해서 사람을 보내고 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치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억지로라도 가서 나 지금 아프다를 보여주면 농인이 쉬라 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좋죠.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쉬라 하면 쉴 수 있지만 아픈 모습만 보여주고 미안, 아파 이게 상습이 되면 농인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어쨌든 전문직, 나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직무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지의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밀 유지 1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밀 보장의 어떤 상황과 그 비밀을 보장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 겹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화 통역을 내가 해주고 수화 통역을 거부하고 어떻게 할까요? 수화 통역을 해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내가 그 수화 통역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범법적인 것들을 통역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리를 부탁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 수급에 대해서 조금 거짓말을 하는 거를 통역을 부탁을 한다든가. 자, 그러면 그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그럼 거짓말로 통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내가 통역할 수 없다고 거부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수화통역사 그 이상의 일은 거부하기. 수화통역사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화통역사 이상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수급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서류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좀 불법을 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불법까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한테 통역을 좀 해줘. 엄마한테 통역해주면서 네 우리 애까지 좀 맡아줘. 뭐 이런 상황. 통역사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할 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역하고 무엇은 통역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어디까지 통역하고 통역하지 마라고 하는지. 근데요, 사실은 통역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없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교수 평가가 굉장히 나빴어요. 학생 숫자가 교직이었기 때문에 10명이 안 됐던 수업인데 교수님 맨날 강의를 결석하고 또 미술 교육이었는데 자기가 있는 일반인 학교 쪽으로 학생을 불러내고 대구대랑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생들이 민원을 학교에 넣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농아인인 학생을 지목해 네가 아니라 이 학생을 가리키면서 통역사한테 저 학생이 나에 대해서 학교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역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갑자기 그 말을 왜 통역하느냐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통역해야 되죠. 교수는 자기 말이 농학생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통역 왜 하십니까? 라고 야단쳤지만 그게 아니죠. 교수는 나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다 통역하는 나는 수화 통역사입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는 다 통역하는 사람이 저의 역할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르지 않고 통역할 수 있는 거, 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경력 관리 및 능력 개발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통역도 하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이미 20년, 30년 전문가이니까 이만만 하면 됐어. 나는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주 교만해지면서 수화 공부를 안 하는 순간 이게 수화 통역의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저분 공부 안 하는구나. 늘 여전히 그냥 그때 그 옛날식으로 그냥 통역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수화라는 언어도 굉장히 새롭게 많이 변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사랑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분별 있는 대가를 요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봉사를 할 것인가, 돈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더한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정당한 대가에 대한 요구가 농인 사회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통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통역을 전문적인 통역을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사실 농 개인의 통역을 했을 때 농 개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건 아직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은 농인이 1대1 통역을 해도 농인이 스스로 어떤 수고비, 대가적인 통역비를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은 아직까지 그만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기관에서의 요청으로 수화통역을 할 때는 그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수화통역사는 엄연한 전문 직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화통역사와의 관계가 또 중요하죠. 우리 수화통역사계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 범위도 좁습니다. 저희 서로 한 다리 걸치면 다 아는 사이. 또 전국에 조금만 활동을 하면 또 다 아는 사이, 다 아는 사이가 되는 게 우리 수화통역사계인데요. 그래서 다른 수화통역사와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나질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의 작은 일로 아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조금만 인내하며 덮어주며 또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리고 또 다른 수화통역사의 관계에서 이제 통역 중에 있는 수화통역사를 그 자리에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것도 하나 더 포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삶과 직업인의 삶 구분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개인적으로 농인들과 만나가지고 놀 수도 있고, 같이 쇼핑도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수화통역, 농아인이 수화통역 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화통역을 요청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화통역사가 나와서 그 일들을 돕겠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겠죠. 수화통역센터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수화통역을 진행하고 그거는 수화통역센터의 통역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개인 쪽으로 굉장히 친해요. 이미 계약되어져 있는 통역이 오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제껴놓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간섭해서 이 수화통역사의 어떤 그 수화통역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 그 농인 친구와 개인적으로 친할 수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수화통역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근무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 바람직한 근무 환경은요, 수화통역사로서의 바람직한 근무 환경으로서 예를 들면 수화통역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도 어떤 옷이 너무나도 화려한다든가 너무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가 너무 지나친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화통역사가 막 팔찌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치렁치렁치렁 하고 있으면 굉장히 농인들이 싫어하는 분위기가 한국의 분위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하고도 그냥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화의 차이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 선택. 프리랜서로 일할 것인가, 기관에 소속돼서 일할 것인가.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프리랜서로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의 장점과 단점, 또 이제 어디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데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겠죠. 자유로운 프리랜서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뭔가 수입이 어떤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관에 들어가면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어떤 그 안에서의 분위기와 또 자유로움이 없는 게 있고,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내가 어느 쪽이 맞는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인 고객과 농인 친구로 지내기, 농인 친구와 지내기. 네, 고객으로서의 농인과 또 친구로서의 농인을 구분해야 된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농인 친구로서의 어떤 친구로의 지내기도 어떤 농사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었을 때는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자, 예를 들면 우리 책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마약 중독자 치료 모임에 수화통역사로 농인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수화통역일 뿐 마약과 상관이 없는데 불구하고 상담자가 마약을 해본 적 있습니까? 수화통역사에게 물었다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수화통역사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생깁니다. 학생과 같이 수업에서 통역만 하고 있는데 질문은 학생한테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상황. 그럼 저는 수화 통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답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오면 대답하지 못할 대답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 교수님 저는 수화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학생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함께 보고 있는 자리니까 그런 용기들도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에 부치는 일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농인이 막 그 알레르기가 내가 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자꾸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병원 가는데 통역을 해달라 막 이러면 어떡하죠? 네,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만 만나면 해치뿐만 아니라 막 뭐가 나오는 그런 심각하다.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심각한 예인가요? 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해서 대처하기. 자, 이거는 사실은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인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이 되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청인들이 있죠. 한마디 하고 예를 들면 수화교육 프로그램 제시될 만한 문제 상황들이 있으면 수화교육 말하고 수화통역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통역하면 제시할 만한 문제 상황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수화통역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건 편견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동시 통역을 합니다. 그냥 쭉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선입견인데 또 어떤 교수들은 입모양으로 선입관에 대한 대처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아, 제가 통역 전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농학생이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제에 대해서 전달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 오해가 있어서 농학생이 잘못 과제를 해갖고 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제가 있으니 그거는 저의 실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수화통역, 또 종교에서의 수화통역, 무대, 영화에서 수화통역 각각이 다르죠. 자, 병원에서는 수화통역, 네, 종교에서는 내가 그 종교를 같이 믿는 종교인이라면 훨씬 더 수화통역이 원활할 수 있을 겁니다. 비종교인이라면 수화통역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대는 즐길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대구대는 축제가 늘 있어서 노래를 즐기고 그런 축제를 즐기는 수화통역사가 설 때 농인도 함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교육 수화통역 분야에서는요. 정말 많은 공부와 또 훈련이 필요한 것이 교육 수화통역 분야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수화통역, 또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수화통역하는 거. 예를 들면요. 우리 촛불 집회 한참 있을 때 우리 수화통역 팀이 꾸려져서 수화통역을 했었거든요.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밑에서 노래 가사를 수화를 해주고 이걸 보면서 미로 통역으로 위에서 무대를 즐기면서 수화통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한 팀으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제 양성 목적 및 양성 과정입니다. 농인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수화통역과 수화통역에 대한 오해이죠. 농인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수화가 농인이 쓰는 수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왜곡되게 잘못 배울 수 있죠. 그것을 깨닫고 알고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화의 수, 뭡니까? 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화는요, 비수지와 공간 활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수화 단어가 뭔지만 집중하지 말고 표정 연습, 공간의 활용들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화하는 수화 중심하지 말고 수화를 읽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어 대응에서 내가 수화를 표현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수화를 읽어내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수화를 읽어내는 걸 잘하면 수화 통역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통역 위주의 훈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의 명칭 변경 및 기초반의 고급반화. 저 말은요. 기초반에서 수화 단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화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수화 교육 대상자로서는 우리 청인들이 수화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농인 당사자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화 교육과 수화 통역 교육의 분리,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수화 통역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 및 자신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화통역사의 자세나 또 수화통역의 환경에 대한 또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예시 사례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했는데요. 네, 이러한 사례와 또 수화통역사에 대한 오해 등은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구석진 데서 이 시험 필기 시험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험을 대비를 떠나서 우리가 수화를 배우면서 또 수화 통역사의 길을 갈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6강에서는요. 수화와 수화 통역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화 통역 기초 책을 전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오늘 5강이고요. 다음 주 6강이 되면 이제 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열심히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